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환경이 꽤 녹록지가 않은데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외부 변수가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거기다 환율까지.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스텝이 계속 꼬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악순환의 고리가 좀 끊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답답한 점인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정시에서도 참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네. 많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사실 코스피는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뭐 위로도 크게 못 가고 뭐 아래로도 크게 안 가는 막 이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고 거래 대금도 지금 계속 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뭐 6조 원대로 예, 빠졌다 코스피가 하대요. 예. 굉장히 좀 위축된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뭐 이슈들이 역시 많았지만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금통위의 좀 네. 빅스텝 얘기가 항상 화두가 됐는데 결국 이제 0.5% 사상 처음으로 올렸지만 뭐 오히려 증시는 뭐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지 좀 올라갔었던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 미국의 물가지수가 결국 앞자리 9자로 바뀌는 그런 좀 모습도 좀 나왔는데 의외로 뭐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선 시장은 좀 덤덤했던 게 오히려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번 주에도 역시 유로화가 너무 좀 안 좋다는 거 거기에 엔화까지 지금 약세가 이어지니까 유로와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달러화에서 굉장히 좀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달러 인덱스 낼 때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당연히 이렇게 꺾여버리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까지 자극을 시켜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28원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좀 만드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는데 이게 뭐 마땅히 정책 당국에서도 손을 쓸 방법이 당장 없다 보니까 더 좀 답답한 흐름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9.1%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장 예측치는 한 8.8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높았는데 말씀대로 이제 막상 그러고 나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7월 FOMC에서 뭐 1%까지 올린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뭐 시장이 그럭저럭 그 직후에는 버텼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유가가 요즘에 좀 급격히 꺾이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높아도 결국 꺾이겠다. 고점이다.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약간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이 좀 오히려 차분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반영을 했죠. 선반영한 데다가 7월부터는 물가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이 그 사우디 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뭐 국제유가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약간 기대 섞인 희망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미중 관세 인하 얘기도 좀 자꾸 나오니까 지금보다는 좀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뭐 화끈하게 또 못 오르는 이유는 이게 지표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이 고질적인 주거비, 이 주거비가 한 30% 정도 비중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꺾이질 않고 있어요. 주거비는 쉽게 안 꺾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가는 꺾여도 주거비가 받쳐주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돼도 이 고 레벨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긴축 스탠스가 완전히 뭐 완화 쪽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더 나빠진 건 아닌데 오르지도 못하는. 그래서 고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해하는 그런 시각은 있는데 시장이 뭐 여기서 긴축 페달을 밟아도 결국엔 어쨌든 지금 100bp 인상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결국 100bp를 올려도 이번이 좀 마지막 아니겠냐 이런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크게도 안 빠지는 그래서 이런 좀 좁은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서 말씀대로 뭐 주거비도 차지하지만은 그래도 뭐 제일 큰 건 역시 국제 유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가 전망은 현재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는 피크아웃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일단 수요가 좀 무너져 버렸어요. 각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춰버리다 보니까 국제유가 거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져버렸고 또 거기다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달러 강세도 사실 유가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 달러로 표시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도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뭐 실제로 중국,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하고 러시아산 원유. 네,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바이든 사우디 증산 합의 기대감도 좀 계속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그 공급도 좀 증가할 것 같고 수요는 완전히 꺾이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국제 이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많은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게 전쟁이 끝나야 된다. 끝나야 좀 제대로 빠질 것 같다. 근데 그건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90달러 선 정도를 일단 지금은 좀 바닥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달러까지 같은 게 90달러만 내려와도 상당히 네. 좀 안정이 되는 그죠. 셈이죠. 예. 예. 이제 우리 13일이죠. 수요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네. 이제 단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뭐 올 하반기 한 3번 정도 이때는 0.25%씩 올리면은 이제 현재 2.25니까 3%까지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 빅스텝 결정 전에 8월도 빅스텝 할 것 같다. 이게 우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7월에 0.5, 8월에 0.5 이걸 예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창용 총재가 일단 빅스텝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0.25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오히려 안도를 한 거죠. 추가 빅스텝이 없겠구나. 이렇게 좀 봤던 것 같고 약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증시에 좋은 건 아니죠.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근데 이제 시장은 계속 빅스텝까지 계속 반영을 다 해버렸거든요. 거기다 뭐 하반기에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둔화되고 경기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뭐 당연히 주가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어쨌든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또 빨리 오거나 둔화가 빨리 오면 물가도 빨리 잡혀버려요. 왜냐하면 수요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그 긴축을 빨리 했다가 통화 완화로 가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 한은 총재가 약간의 그 나는 경제도 좀 챙긴다라는 뉘앙스를 좀 준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안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그 대량 매도세는 상당히 이제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매수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1200, 예,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1258억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624억 샀고요. 현대차를 421억 그리고 SK텔레콤을 416억 샀고 삼성 SDI를 322억 DB하이텍을 311억 정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287억 대한항공을 280억, GS건설을 259억, SOE를 24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714억으로 제일 많이 샀고 현대모비스를 504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05억, 셀트리온을 320억, SKI 테크놀로지를 245억, 기아를 226억, 코스모 신소재를 187억 샀고요. 첨보를 156억, 만도를 137억, 카카오를 134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개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개인 투자들은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번 네이버? 주에는. 그래서 511억 샀고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이고 508억 샀고 일동제약을 335억, 바이오니아를 299억, 한국 BNC를 294억, 포스코홀딩스를 291억, SK 바이오사이언스를 266억, HMM을 264억, 하나금융지주를 255억, 원준을 253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는 그냥 바이오가 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업종이 17.58% 많이 올랐네요. 급등을 했고 진단키트가 8.6%, 그 다음에 드라마 쪽이죠. 영상 콘텐츠가 5.13%, 의료기기 업종이 3.66%, 엔터가 3.52%, 그리고 제약업체가 3.28%, 자동차 대표주가 2.76% 올랐고요. 게임주가 2.42%, 건강기능식품이
1.97%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1.64% 올라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앞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매수 종목들 쭉 보면은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네요.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조 단위씩 맞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지금 뭐 500억 정도가 제일 많으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증시의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또 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 안정기금을 좀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좀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기는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번에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언급을 했습니다. 공매도도 금지할 수 있고 증시 안정펀드도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바로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유사시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써보겠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뭐 가능한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증시 안정펀드 같은 경우 옛날에 증안기금이 모태거든요. 90년에 증시가 뭐 폭락을 해서 막 깡통 계좌가 속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증시 안정 기금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이제 증시 하락을 방어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003년 그 LG 카드가 한번 제 기억에 부도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카드 대란 때 한번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요 세 번 증시 안정펀드가 조성됐는데 이 코로나19 때는 조성은 했는데 사용은 안 했죠. 왜냐하면 증시가 갑자기 크게 V자 반등이 나와서 쓸 이제 상황이 아닌 게 돼버려서 지금은 다시 이게 금액이 10.76조 원이나 돼요.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제든지 또 투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지금 6조밖에 안 돼요. 1일 말씀이죠. 하루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투입이 되면 굉장히 큰 좀 방어 효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 요거는 언급은 했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이 또 언제 될지는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 투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뭐 개별 종목은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개별 종목을 사는 건 아니고 그 ETF 있잖아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나 지수 투자. 그 아니면 지수형 상품 같은 거 있죠. 뭐 인덱스 펀드 같은데 이런데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 쪽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개별 기업을 직접 사진 않고 그런 펀드나 ETF 위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말한 그 자금이 늘어난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ETF가 만약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그 안에 개별 기업을 또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놓고 뭐 개인들은 그렇게 공매도를 좀 금지를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뭐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해도 사실은 증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떨까요? 근데 당연히 도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풍부할 땐 공매도 거래대금 5%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매수세가 단단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지금 취약한 지금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이걸 받아줄 지금 사실 주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할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공매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죠. 개인 투자들이 전체 시장의 거래 비중은 개인이 더 많거든요. 한 60% 정도 돼요. 개인들이 차지하는 게. 근데 공매도는 반대로 외국인이 80%나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실제 제도를 보면은 개인들한테 불리하게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들의 좀 불만은 이렇게 시장 안 좋으니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도 지금 요구를 하시지만 공평하게 좀 해라. 이것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는 항상 좀 불법 공매도는 막겠다. 근데 공매도 금지 카드에 대해서 아직도 좀 미온적이라서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공매도를 할 때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뭐 사실상 무제한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언젠가 빠질 때 갚으면 된다는 이런 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는 너무 남발하는 그런 네, 느낌도 맞습니다. 드는데 뭐 그와 관련된 우리 이제 제도 개선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 개선 부분에서 왜 이렇게 몇 년째 좀 미온적일지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저도 좀 그거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왜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무제한인데 개인들은 90일로 딱 막냐. 네.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개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 왜냐하면 그 주식은 내가 만약에 까먹으면 만약에 상패당하면 거의 0으로 수렴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뭐 만약에 1,000만 원 했으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매도는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요,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3천, 4천만 원을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이거를 기간을 제한을 안 두면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놓은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누구도 사실 그 공감을 잘 안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예. 사실은 외국인이나 또 기관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아까 말한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공매도를 너무 남발하고 쉽게 하니까 그걸 줄여달라고 하는데 자꾸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쉽게 바로 공평하게 해줄게. 예, 맞아요. 말하자면 핀트가 좀 어긋난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예. 없었고, 개인들 오히려 보호 차원이다. 네. 개인들 이렇게 해놓은 건.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 지가 꽤 됐는데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어서 뭐 저도 좀 사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제도상의 보완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반드시 좀 그거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개인들이 원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뭐 1년, 2년 무제한으로 늘려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여기니까 네. 외국인도 거기에 네. 맞춰라. 그렇죠. 적어도 90일 안으로. 네. 예, 요거는 꼭 제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 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업종 좀 보고서 가져와 봤고요. 그 성장의 갈림길에서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다월투자증권의 박종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적었고 2050년이 되면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10억 명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해당 인구 중에 20% 이상은 치아가 다 전부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 임플란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화되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옛날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을 떠요. 석고 같은 걸로. 네. 본 떠서 기공사에 맡기면 그냥 며칠 후에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치아에 맞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보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구강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게 스캐너를 해가지고요. 이거 본을 따요. 네. 그 다음에 그 3D 프린터에 넣죠. 예.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며칠 걸려서 할 게 그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술이 좀 간단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계속 더 도입이 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임플란트를 보는 또 하나의 성장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제일 기대하는 시장 역시 중국입니다. 네.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 아마 인구도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중국 사람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성장성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서 되게 좀 잘하고 있어요.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중국에서 1, 2등 다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 의사들을 교육을 많이 잘 시켜놨다고 합니다. 이게 임플란트 시술은 의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이것도 뛰어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 우려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중국 로컬 업체라 그러죠. 중국 자체 업체들의 침투율은 굉장히 낮고 지금 중국 업체들의 임플란트 점유율이 2%밖에 안 된대요. 중국 시장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지만 이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들 교육이 그게 좀 영업력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중국 업체들이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경쟁력 자체는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VBP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좀 도입이 되면 임플란트 회사들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냐면 그 중앙에서 그 이제 중앙 정부가 대량으로 약을 다 구매를 합니다. 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중국의 제도죠. 네, 중국의 약가이나 제도죠. 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싸게 구입을 한 다음에 국공립병원에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또 싸게 공급하니까 마진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국공립병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큰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대부분 민간 병원에 대부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일단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좀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 레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중국의 성장도 있고 디지털로도 가지만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 이게 점유율도 괜찮고 가격도 좀 저렴해요. 가성비가 있어요. 그런데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네. 네, 이 뭐 세계적인 뭐 독일이나 미국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투자 매력이 충분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름 정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는 셈인데, 이런 시즌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여름 증시에서 이제 2분기 또 3분기로 넘어가는 시즌인데, 그래도 아까